잠들기 전에 읽는 인문학 365 신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를 거세한 후 권력을 장악하며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이인 레아와 결혼하여 세 딸과 세 아들을 낳게 되죠.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가 그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식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너 역시 아들에게 크게 당할 것이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신탁 때문에 그는 자식들이 태어나는 대로 모두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막내 제우스가 태어나자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가 겪었던 고통이 자신에게도 반복되는 걸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을 삼켜버리는 잔혹한 남편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이윽고 그녀는 베네우스로 돌돌 감은 돌을 제우스라고 속이고는 크로노스에게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인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 숨겨두었죠. 그렇게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꿀과 젖을 먹고 멋진 신으로 성장하게 되죠. 제우스는 티탄 신족 오케아노스의 딸 메티스와 결혼했는데 메티스는 제우스를 시켜서는 크로노스에게 토사제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토사제를 먹은 크로노스는 그동안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제우스의 형제자매들은 폭력적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싸움은 점점 길어지고 쉽게 끝나지 않자 가이아는 손자 제우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타로타르스에서 키콜로페스 삼형제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키콜로페스 삼형제는 구해준 보답으로 제우스에게 벼락을, 포세이돈에겐 삼지창을, 하데스에겐 머리에 쓰면 모습을 감춰주는 모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이들의 협력으로 10년간 이어진 전쟁은 결국 제우스 형제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종교 카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것이었죠. 큰아들 카인은 그 이름이 획득 또는 소유를 뜻하게 됩니다. 그는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된 것이죠. 둘째 아들 아벨은 그 이름이 호흡 또는 공상을 뜻합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젖수확을 얻자 카인은 땅에서 생산한 곡식과 과일을,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신은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았으나 카인의 제물은 받지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으나 카인은 자신에게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카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질투심은 이음으로 이어졌고 카인은 결국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형이 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으로 기록되었고 카인은 살인자의 대명사처럼 됩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신이 묻자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카인은 이렇게 대꾸했죠. 그는 동생을 살해하고도 뉘우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믿는 신까지 속이려 든 것입니다. 신은 그런 카인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는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가인은 이때부터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저주를 받은 카인의 이마에 보호 표식을 주어 세상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에덴 동쪽의 땅으로 간 케인은 그곳에 살며 인류 문명의 조상이 됩니다. 세계사, 그리스 문명. 기원전 800년경 발칸반도와 소아시아의 소규모 도시 폴리스가 1000여 개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폴리스의 규모는 대부분 작았으며 인구는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렀죠. 그리스 문명은 뒤늦게 형성된 문명으로 동방 문명이 수천간 이룬 성과물을 광범위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일례로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의 자모를 개조하여 자신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국가는 대부분 혈연으로 맺어진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성심은 깊었지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죠. 그들은 이방인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도시국가와 합치지도 않았으며 기껏해야 종교 활동이나 군사 동맹을 맺는 수준이었죠. 이러한 그리스인들은 많은 도시국가에 흩어져 살았으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최대 특징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도시국가들이 공존 상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번영도 이런 도시국가 체제에서 이루어졌으며 고대 세계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정치가 실현되게 됐죠. 점점 그리스는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이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주민들은 지중해와 흑해연안 지역에서 식민지 활동을 펼쳐서는 곳곳에 도시국가를 세우게 되죠. 원래의 국가는 본국, 이주해서 세운 식민국가는 자국으로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각지에 세워진 식민도시국가는 최소 139개에 이르렀다고 하죠. 초기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체제는 상품 경제 발전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상품 경제가 발달한 도시일수록 왕권이 허약했고 그렇지 못한 도시의 왕권은 강한 것이었죠. 상품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출현하게 됐는데 주로 평민으로 구성된 이 계층의 출현은 평민과 귀족 간의 대립을 불러오게 됩니다. 투쟁에서의 평민의 승리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자생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이렇듯 평민과 귀족 간의 대립 투쟁이 격화되면서 민주정치 요소도 점점 확대하게 됩니다. 그 무렵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참주정이 출현하게 되죠. 참주는 정변을 통해 국가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로 그 지위는 군주와 비슷했는데요. 평민의 지지를 얻고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족 귀족들을 공격하고 상공업과 노예주들을 보호했습니다. 초기 참주정 시대의 많은 폴리스에서는 상공업과 소농의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정치의 수립을 촉진을 했는데 동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통상무역이 성행하고 화폐 경제가 발전했으나 그들의 지배는 시민에 의해 무너지고 말죠. 이 시기에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철학과 과학, 문학, 미술 등의 문화가 매우 다채롭게 꽃을 피웠습니다. 철학,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5세기 말부터 기원전 4세기 초까지 활약한 고대 그리스 사상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체계화하였으며 유물론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웃는 철학자라고 불렀죠. 데모크리토스는
트라케의 아브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집안에 머무르며 하루 종일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죠. 온종일 정원에 있는 정자에 앉아 무언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하여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엄청난 분량의 책을 집필했는데 이 중엔 세계 질서, 자연, 유성, 인간, 정신, 감각적 지각과 색채, 여러 원자의 형태나 사고의 규칙, 원과 공의 접촉, 독립적인 직성과 원자, 리듬과 조화, 시 쓰는 법, 의학적인 인식 방법, 농경 방식 등의 제목으로 된 저서였죠. 하지만 이 저작들은 그리스 내란 중에 대부분 없어지고 단편들만 남아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평생 학문 성취에 매달리며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남긴 업적 중에 가장 대표된 것이 원자론일 텐데요. 그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며 무게가 있고 아무것도 그것을 꿰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원자의 수는 무한하고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결코 파괴될 수 없기에 영원하다라고도 했죠. 이 원자의 모양과 크기는 각기 다르고 원자들은 서로 배열되거나 합해질 수 있고 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사고도 원자의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엔 물질적인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영혼과 정신도 독자적인 어떤 것이 아닌 원자의 운동에 불과하다. 라는 유물론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죠. 신화, 제우스. 전쟁이 끝난 후 제우스는 신들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 우라노스나 아버지 크로노스와 달리 자신의 권력을 형제들과 나누기로 했죠. 제비뽑기에 따라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맡기로 했고 올림포스와 대지는 공동의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제우스가 왕에 오르자 할머니 가이아는 덕담 대신 무서운 신탁을 내리게 됩니다. 메티스가 낳은 아들이 크로노스와 제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될 것이란 예언이었죠. 이에 제우스는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삼켰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그는 아내 메티스를 통째로 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메티스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제우스는 안심한 뒤 누이 헤라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죠.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큰아들은 헤파이스토스, 둘째 아들은 아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헤파이토스가 두통의 원인을 찾아내려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 열었죠. 그렇게 쪼개진 머릿속에선 아테나가 나왔습니다. 그런 제우스는 아테나를 총애하게 됩니다. 그녀는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었지만 메티스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우스가 안심하게 된 것이죠. 제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티탄 신족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자 티탄 신족의 어머니인 가이아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거인종 기간테스를 동원하여 제우스와 올림포스의 신들을 응징하려고 하죠. 기간테스는 아틀라스가 이끄는 대로 올림포스 신전을 공격하게 됩니다. 신들은 기간테스를 이길 수 없었죠. 이에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인간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받아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간테스들이 제우스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자 가이아는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올림포스 신들을 응징하기 위해 타르타로스와 결합하여 무시무시한 괴물 티폰을 낳게 되죠. 티폰은 10개의 용머리를 가진 괴물로 태풍을 일으키고 입에선 불을 뿜는 거인이었습니다. 티폰이 올림포스 신들을 공격하자 신들은 동물로 변하여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제우스는 홀로 티폰에 맞서 싸우다 사로잡히고 말았는데, 티폰은 제우스의 팔과 다리에서 힘줄을 제거한 후 뱀의 모습을 한 괴물 델피네에게 지키도록 했죠. 그러나 헤르메스와 아이기판이 제우스의 힘줄을 찾아 돌려주었고, 힘을 되찾은 제우스는 다시 티폰과 맞서게 됩니다. 이번엔 티폰이 제우스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운명의 여신들은 티폰에게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 더욱 힘이 강해질 것이라고 충고했는데, 티폰은 이를 따랐지만 그의 힘은 오히려 전보다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운명의 여신들이 티폰을 속인 것이었죠. 제우스는 약해진 티폰을 향해 시칠리아 섬의 산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폰은 산 밑에 깔리게 되었죠. 종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 기록된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타고 있었던 배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의 신에게 등을 돌리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타락한 정도가 점점 심해짐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할 지경에 이르렀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신은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그 심판에서 제외된 것이었죠. 노아는 신으로부터 명을 받아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 13m의 3층의 선실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1년하고도 10일 동안 항이하기에 충분한 음식과 쓰레기 처리 시스템, 동물의 모든 종을 수용할 만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마침내 신의 계시에 따라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오르게 되죠. 이후 장대 같은 비는 40일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지며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됩니다. 대홍수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삼켜버렸지만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새 인류의 시조가 된 것이죠. 신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노아는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을 하는데, 노아는 신앙의 모범, 방주는 교회, 대홍수는 신의 심판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문학, 두보. 두보는 시성으로 불렸던 중국 최고의 시인입니다. 중국의 시가 역사에서는 200과 이름이 나란히 하여 이를 이도라고 불렀죠. 두보는 훌륭한 시와 글로 당나라 제국이 번영에서 쇠락으로 치닫는 과정을 생동감 있고 진중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두보는 당나라 초기 유명 시인 두시먼의 손자로 어려서부터 배움을 즐겨 상당히 많은 책을 정통하였습니다. 그는 7세에 시를 배워서는 15세의 시문으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죠. 젊은 시절 두보는 낙양에서 이백과 만나 서로 벗을 삼아 여행하며 시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깊은 우정을 쌓게 됩니다. 두보는 중국 각지를 유행하면서 수양을 쌓고 명사들을 만나 글로 이름을 알렸지만 추천을 받아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하기 일렀죠. 이는 당시의 재상 이인보가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하여 자식을 얻었으나 그의 생활은 끼니조차 있기 어려울 만큼 몹시 궁핍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층 빈민들의 삶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들었죠.
헌종 천보 14년, 그가 44세가 되던 해에 안사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당 제국이 흥성기에서 쇠망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당시의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도망쳤고 대자 이영이 상황을 수습한 뒤 형종의 양해를 받아 즉위하니 그가 바로 숙종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보는 혼자 숙성을 찾아가다 반란군에게 사로잡혀 구금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생이별한 처자식과 전란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염려하며 많은 시를 쓰게 되죠. 그중 대표적은 충망이 됩니다. 충망. 나라는 무너졌으나 사나는 그대로이네. 장안의 봄이 오니 초목은 무성한데 이 시절 생각하니 꽃을 보고도 눈물이 흐르네. 이별이 한스러워 새를 보고도 놀라는 가슴. 전라는 해가 바뀌어 3월이 되어도 끝나지 않으니 만금을 주어서라도 가족 소식 듣고 싶구나. 백발이 된 머리를 긁으면 눈에 띄게 빠지니 이랬어야 머리칼에 쪽이라도 꽂을 수 있으랴. 두부는 만년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여러 곳을 떠돌다 상강의 작은 비에서 병사였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사회부패의 불만을 표출하고 천하 백성에 대한 피해를 드러냈으며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길 바랬죠. 그는 이런 소원이 이뤄진다면 내 초당이 부서져 얼어 죽는다고 해도 만족하리 라며 노래했습니다. 세계사 아테네. 기원전 600년경 소아시아와 흑해 연안 지방으로부터 노예 수입이 활발해졌습니다. 소아시아 리디아 공화국이 발명한 화폐를 본단 은화의 보급으로 상업은 점점 활기를 띈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테네는 무역 국가로 급성장합니다. 주로 올리브유나 도기, 무구를 수출하고 곡물과 노예를 수입했죠. 전성기 인구는 30만 명에 이르렀으나 기원전 700년경 왕권이 약해지면서 국가의 요직을 귀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엔 3명의 집정관이 권력을 잡았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시민들이 직접 무기를 구입하여 폴리스 방해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원전 594년 정치가인 솔론이 단독으로 집정관에 임명됩니다. 그는 농민의 빚을 없애고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되는 관행을 폐지했습니다. 성문법을 만들어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서로 다른 정치적 권리를 나눠주었습니다. 이러한 솔론의 개혁을 기반으로 아테네는 번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귀족 계급과 평립 계급 모두가 이 개혁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기원전 560년 정치가 페이스텔라토스는 쿠데타로 참지에 올라 30년을 독재자로 군림합니다. 그는 솔론의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평민에게 유리한 일련의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귀족의 권리는 더욱더 약해지게 되었고 상공업자와 농민의 지위는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렇게 아테네는 또 한 번 크게 번영하게 되죠. 기원전 527년 페이시스텔 아토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히파이스가 뒤를 이었으나 기원전 510년경 시민들의 주도로 참주정은 전복되고 맙니다. 히파스를 몰아내고 집정관이 된 클라이스 테네스는 4개로 나눠 있었던 부족을 10개로 재편하고 각 부족에서 50명씩 대표를 뽑아 500인 협의회를 만들게 되죠. 이 협의회는 민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준비하고 1년을 열등분하여 10개 부족이 정해진 기간 동안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정치를 하는 민주정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미네에서는 독재자 출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편 추반제를 시행했습니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이름을 심들이 도편, 즉 도기 조각에 적어내 그중 최고 득표자를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였죠. 이후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고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철학, 프로타고라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최초의 소피스트라 불리며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사상으로 진리의 주관성과 상대성을 설파한 인물입니다. 소피스트란 사람들에게 변론술을 가르치고 수업료를 받는 고대 그리스의 교사인 셈이었으나 인식이 좋지는 않았죠. 프로타고스에 의해 주창된 상대주의적 학문은 고르기아스, 프로디코스, 이코크라테스 등의 소피스트들에 의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란 주장. 기원전 5세기 무렵 그리스의 주권은 왕이나 귀족이 아닌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민 중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중요한 건 선거나 의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얼마나 능수능란한 말재주로 교묘하게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말재주가 좋으면 출세길이 열렸기 때문에 소피스트가 후한 대접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네요. 소피스트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도덕과 법, 그리고 신도 인정하지 않았죠. 오로지 인간의 지각, 그것도 개인의 감각만이 가장 중시되고 우선시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학문적인 재능을 팔았는데 그들은 대개 수사학이나 웅변, 문학 등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학자라고 내세운 소피스트들은 종교적인 신념보단 철저한 직업정신이 뛰어난 학자들에 가까웠죠. 신화, 올림포스 12신.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의 신들의 거처를 정하고 형제들과 권력을 나눴습니다.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차지했고 포세이돈은 바다 왕국을 다스렸죠.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신들의 회의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올림포스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는 지상에 올라올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림포스 산에 그의 자리도 없었죠. 헤라의 첫 아들은 볼품없는 못난이였습니다. 제우스와 자신을 닮은 멋진 아들을 기대했던 그녀는 실망감에 아기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가인은 바다 노인 네레우스의 딸 테티스에게 구조되어 그녀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헤파이스토스이죠.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한 후에도 많은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그 중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손녀인 레토도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레토는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난 헤라는 질투에 사로잡혀 레토의 출산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레토는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는데 태양의 신이자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그들이었죠. 제우스는 또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에게서 페르세폰을, 마이아에게서 헤르메스를 낳았고 세밀레에게 디오니소스를 얻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헤스티아의 양보로 올림포스에 합류합니다. 또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까지 합류하면서 올림포스 신전엔 모두 12명의 신이 거주하게 된 것이죠. 종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으며 큰 아버지라는 의미였는데 신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었죠.
이후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며 사촌 여동생인 사라와 결혼합니다. 당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이스라엘의 신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창세기. 그리고 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아브라함은 신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 형제 나흘, 조카 롯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하란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서쪽 해안을 가리키는데요. 약속의 땅, 이상약, 낙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신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으나 신의 약속을 붙들어 마침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하녀인 하갈의 몸에서, 둘째 이삭은 단산된 사라에게서 얻게 됐죠.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문학. 알리기에리 단테.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단테는 피란체의 몰락한 소기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코 스토에서 경연하는 라틴어 학교와 볼로냐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되죠. 어린 시절 만난 동갑내기 베아트리체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구원의 존재로 삼게 되죠. 청년 시절 단테는 혁신적 문학운동을 주도하면서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행정이나 외교, 군사 방면에서도 활약하게 되죠. 1300년에 그는 피란체시 협의회의 회장을 맡았으며 2년 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반역죄로 기소되게 됩니다. 단테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망명을 떠나게 되죠. 이후 피렌체 정부는 조건부 사면을 허락했으나 단테는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후 단테는 라벤나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56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신곡이 있습니다. 신곡은 망명 중에 쓴 장편의 서사시로 1307년에 집필하여 1321년에 완성된 작품이죠. 신곡의 원래 제목은 희극이었으나 단테 사후에 신곡으로 붙여졌습니다. 호메로스와 베리길리우스의 고전 서사시의 전통을 계승한 신곡은 유럽 중세 사회와 중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게 되죠. 세계사. 스파르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도시와 그 주변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국가의 시민 중에 상당수는 농민이었죠.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도시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강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정복하여 세운 국가입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지배층인 자유민, 원주민에서 노예로 전락한 헬토르, 펠리오이코이 등 세 계급으로 이루어졌죠. 자유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헬토르와 펠리오이코이는 금지되었던 만큼
스파르타는 귀족 정치의 체제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두 명의 왕이 있고 평의회와 민회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5명의 감독관이 쥐고 있었습니다. 1500에서 2000여 명에 불과한 소수의 자유민이 7만 명에 이르는 페리오이코이와 헬토를 지배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죠. 스파르타는 입법자인 라쿠르고스가 만든 법률에 따라 자유민들을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행동, 교육, 결혼 등을 통제하며 국가에 무조건 복종을 요구했죠. 이에 따라 시민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욕망,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동굴이나 깊은 산속에 버려졌고 건강한 남자아이들은 7세가 되면 부모를 떠나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주로 글을 쓰고 읽는 법과 전투력, 그리고 애국심과 정신력을 기르는 데 집중되었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 남성은 성인이 되면 평생 군용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30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한 남자 또한 아이를 낳기 위해 1년에 15일의 휴가만이 주어지죠. 그들은 평상시 15명의 팀을 이뤄 생활했는데 전시엔 그것이 전투 단위가 되었습니다. 군인은 소식하고 검소한 복장에 항상 무기를 지녀야 했고 국가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긴다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6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가정으로 돌아와 평민이 되는데 유아기부터 혹독한 교육을 한 덕분에 스파르타는 폴리스 세계에서 최강의 육군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철학,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윤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상가 소크라테스는 로고스의 세계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에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자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델리온 전투와 암피폴리스 전투에 참전하게 됐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정계에 진출하여 의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물러난 후 소크라테스는 거리의 철학자로 나서서 군중과 함께 진리와 지식, 그리고 신에 관한 토론을 벌였죠. 당시 아테네 권력층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정치 행위로 간주하고 소크라테스가 군중을 선동하여 폭동을 도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에게 여러 경고를 주었지만 그의 행위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었던 30명의 참주가 나서서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죄목은 청년들을 선동하며 반란을 도모하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여 신들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재판 결과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참주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망명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며 죽음을 택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문답을 즐겨했을 뿐 생전에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대부분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후 제자들이 널리 퍼뜨린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훗날 메가라 학파, 앨리스 에레트리아 학파, 키니코스 학파, 키레네 학파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화, 아틀라스. 제우스와 크로노스는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10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이아의 자식들인 키콜로페스와 헤카톤 케이르는 제우스 편에 섰고 크로노스의 형제인 아틀라스는 티탄 신족을 이끌며 크로노스 편에 섰죠.
전쟁은 제우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크로노스는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티탄 신족은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장섰던 아틀라스에게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죠. 이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인 아틀라스는 그리스어로 지탱하다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로 말미암아 잠시 형벌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헤라클레스는 델포의 신탁에 따라 미케네 왕으로부터 황금사과를 따오라는 과업을 부여받았죠. 황금사과가 자라는 신들의 정원이 아틀라스가 형벌을 받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황금사과를 따다 준다면 그동안 대신 하늘을 떠받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약속대로 아틀라스는 황금사과를 3개 따다 주었지만 하늘을 다시 받쳐들려 하지 않았죠. 곤란해진 헤라클레스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잠시만 하늘을 떠받쳐주면 다시 교대하겠다고 아틀라스를 설득하게 되죠. 아틀라스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늘을 넘겨받았지만 헤라클레스는 황금사과를 챙기고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아틀라스는 형벌을 벗어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종교 야곱의 사다리.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라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었죠. 야곱은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 동생이 된 것이죠. 어느 날 리브가는 출산 전에 신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이 계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설득하여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는 형에게 후환을 당할까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야곱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야곱은 꿈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내 그는 돌베개를 세워 석상으로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원래 그 장소는 분리라는 뜻을 지닌 루스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죠.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호와를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그 후 베델은 성경에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죠. 이윽고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7년간 봉사할 걸 요구했죠. 그런데 결혼식 첫날 밤 라반은 라헬을 큰딸 레아로 바꿔치기 했고 이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간 라반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가 이제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인 비라와 실바에게서 1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중 12아들 아셀, 바냐민, 단,
갓, 이사갈, 요셉, 유다, 레위, 납달리, 르우벤, 시몬. 스불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죠.